두 번째로는 윤동주의 죽음, 찜찜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윤동주의 이런 미스터리로 남은 뭔가 생체 실험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은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09년인가에 윤동주 생체 실험의 뭐 희생양인가 이런 식으로 다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가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고 윤동주의 죽음이 일본과 관여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증거물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죽음의 미스터리 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27살의 젊은 나이로 옥사한 시인 윤동주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일제 생체 실험에 희생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기밀 문서를 SBS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서가 나왔다라는 거. 암울했던 일제시대,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시인 윤동주. 1945년 2월 16일 27살의 젊은 시인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형무소 측이 밝힌 사망 원인은 뇌일혈. 하지만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죄수들이 서 있더래요. 주사 맞으러 가더래요, 죄수들이. 그 의문의 주사는 죄수들을 상대로 한 일제의 생체 실험이었으며 시인 윤동주는 그 실험의 희생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60여 년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시인 윤동주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 단서가 미국 국립도서관의 기밀 해제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SBS가 처음 확인한 1948년 일본 전범재판 관련 문서에는 당시 규슈 제국대학이 후쿠오카 형무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바닷물을 수혈하는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戦争がどんどん進んでいくと輸血用の血がもう足りなくなってくるんですよ。軍隊にとっても大きな問題だし。 윤동주 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를 후쿠오카 형무소 생체 실험의 실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시인의 죽음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뉴스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모임도 있고, 정말 팬클럽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들은 막 그런 뭐 도시자 대학이라던가 리쿄 대학에다가 윤동주의 시비를 세우자 이런 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제대로 그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려다 말았는데, 일본 문학 작품에도 윤동주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청년 시인을 기억해낸다 이러면서 보면은 일본 그 문학 교과서에 윤동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절이라고는 하지만 윤동주는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정체모를 주사를 반복해서 맞았다고 한다. 언젠가는 일본인의 손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져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일본 고등학교 3학년 문학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일본 자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윤동주 시인은 뇌출혈, 그때 당시 용어로는 뇌일혈로, 똑같은 말이에요.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뭔가 계속 미스터리로 찜찜하게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병사가 아니라 타살, 일본에 의한 뭔가 실험 때문이라는 그런 게 언제부터 그런 미스테리의 그것에 의혹을 제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에 문학사상이라는 문학 잡지에서 윤동주 특집으로 뭔가 실게 돼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윤동주의 친구였던 정병옥 교수와 그리고 윤동주의 친동생 윤일주의 그런 증언들, 그러면서 이런 증언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윤동주가 죽었을 때 시체를 가져오라는 전보를 받고 가봤더니 송문규가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송문규도 되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얼굴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나한테 주사를 놔서 나도 이렇게 되고 동주도 주사를 맞았다고,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를 했대요. 계속 매일매일 주사를 맞고 그리고 계속 암산을 시킨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의혹이 제기된 게 1980년대라면 2009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광복절 특집으로 윤동주 그 죽음의 미스터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사인이 생체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송문교의 증언입니다. 윤동주가 죽고,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보를 받고 딱 수습을 갔을 때 송문교가 이렇게 딱 그대로 말했대요.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맞았더니 이 모양이 되었고 동주도 이 모양으로 됐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갔던 게 이제 그 윤동주의 아버지와 숙부 윤영춘이 갔는데, 윤영춘이 실제로 그 후쿠오카 감옥에 갔을 때 목격을 했대요. 그 형무소 내 시약실이라고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주는 곳이 있는데, 그 시약실 앞에 50여 명의 죄수들이 줄을 서고 있었대요. 주사를 맞으려고. 그 앞에선 주사를 맞고 있고. 도대체 저게 무슨 주사인가 했었는데, 송문교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뭔가 안 좋은 주사를 맞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에 많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윤동주는 2월 16일에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광복을 하잖아요. 광복 때문에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주사를 맞고 나서 암산을 계속 시켰대요. 뭔가 계속 그게 수학 문제, 뭐 곱셈, 뺄셈 이런 단순 수학 문제 계속 풀게 시켰대. 그것은 지금도 사용되는 거래요. 뭔가 사람이 약간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뇌가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암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가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런 주사가 아니라면 왜 암산을 시켰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럼 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후쿠오카 형무소의 사망자 수도 그때 당시 윤동주가 거기 있었을 당시에 갑자기 급증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 형무소에 관한 기록을 엮은 책에 일본에 있는 기록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 64명, 131명, 259명. 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따로 막 고문을 한다던가 막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사형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병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게 결국에는 그 실험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암산을 한다는 것은 그 주사에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윤동주의 그런 사인은 이런 생체 실험 때문이다라는 부분에도,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 1980년대에 그 나라사랑이 그런 의혹을 제기한 뒤에 요게 동아일보 그 신문 기사예요. 일본에 이제 윤동주가 유학생 생활했을 때 생체 실험으로 희생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계속 비극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신문에 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송문교의 증언이죠. 그리고 송문교도 윤동주가 죽고 나서 바로 3개월 뒤에 죽어요. 송문교도 금세 죽게 됩니다. 송문교 주사를 맞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송문교도 그 뒤로 죽었기 때문에 뭔가 그 주사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무섭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의 증거는 바로 일본 작가가 쓴 바다와 독약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책도 사서 읽었거든요. 이 바다와 독약. 이 바다와 독약은 엔도 슈사쿠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이 엔도 슈사쿠는 약간 기독교인인데 그런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의 이런 작품도 많이 썼고, 제가 엔도 슈사쿠라는 이 작가를 알게 된 건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대학교 때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것도 이 엔도 슈사쿠 작품이었고요. 이 바다와 독약이란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 엄청난 상을 탄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시면 퀵뷰 이벤트는 채팅창에 물어보시는데 다 이야기하고서 이따가 내도록 할게요. 도로코님, 지금은 설명 중이라 채팅창 못 보고 있어요. 예. 이 바다와 독약, 요런 제목 같은 거 여러분들 이해를 외워두세요. 중요한 책입니다. 이 바다와 독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규수제대에서 그런 생체 실험을 했던 진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해부 사건이 진짜 있었는데 그 일본의 그 규슈 제국대학에서 뭔가 바닷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했냐면 미국인한테 하게 돼요. 미국인한테 왜 하게 됐냐면 그 미국 8명 생체 해부 사건이라고 하는데 미국인 포로 갑자기 이제 이제 지나가던 제트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돼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 포로들을 자기네들 생체 실험에 쓰게 돼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 8명을 마취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테스트, 뭐 바닷물을 주입한다던가, 뭐 기관지를 잘라낸다던가, 막 그런 식의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런 실험을 한 게 결국은 밝혀지게 되고,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거를 막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생체 실험을 실제로 집도했던 이시야마라는 사람은 취조받다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뭐 수많은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들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재판했던 사건이 있어요. 규슈 의대의 의사와 이런 군 장교들 23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사형이라던가 집행 뭐 이렇게 무기징역 이런 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윤동주가 죽은 이후입니다. 죽은 지 한 2-3년 이후예요. 그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이런 그 소설을 지은 건데 제가 이 소설에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 해부 실험 내용인데요. 1. 제1포로에 대해서는 혈액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사망 때까지 최대 주입 가능량을 조사한다. 계속 식염수를 주입을 하고 피를 뺀 다음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언제 죽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2. 제2포로에 대해서는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고 사망 때까지 공기량을 조사한다. 혈관에 계속 공기를 넣는 거야. 그럼 언제 죽는지. 잔인하죠? 3. 제3포로에 대해서는 폐를 절제하고 사망 때까지 기관지 절단의 한계를 조사한다.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1포로에게 행하는 실험은 전쟁의학에서는 으뜸가는 요청이었다. 보통 혈액 대용으로 쓰이는 생리식염수는 증류수 100에 염화를 0.85%로 혼합한 것이다.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 대용 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2리터나 3리터는 괜찮다고 하나 그 이상은 확실치 않다. 근데 이 생리식염수 자체를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자체도 없어서 뭐를 주입을 했냐면 바닷물을 주입을 하게 돼요. 후쿠오카 그 바닷물을. 그래서 윤동주가 실제로 맞았던 그것이 바닷물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장 대용 우리가 이제 그 링게를 맞잖아요. 그 링게 맞으면 포도당과 함께 그런 식염수를 맞게 돼요.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없어가지고 바닷물을 대용을 그걸 이제 혈장 대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실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실제 이런 실험이 바로 후쿠오카 형무소 바로 옆에가 그 규슈제대예요. 규슈대학교가 있어요. 그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2포로에게 행하는 실험은 공기를 혈관에 주입하는 것인데 토끼의 경우에는 공기 5cc만으로 즉사한다. 그러나 인체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3포로에게 행하는 실험이야말로 폐외과의가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 싶어하는 문제이다. 흉곽 성형술보다 더 바람직한 폐절제 치료법은 토쿠대학의 세키구치 박사나 오사카 제국대학의 오자와 교수에 의해서 행해진 적이 있지만 문제는 기관지를 어느 정도까지 제거해도 괜찮으나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의학적인 실험을 이때 당시 미군 포로한테 했다라는 거죠. 이 이제 소설 내용은 그때 관련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았고 평생 방황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소설로 쓴 바다 독약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엔토 슈자쿠가 실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을 정도로 실제 이런 거 있었던 사건이 있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바닷물을 플랑크톤은 사람 몸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바닷물을 채취해가지고 이 후쿠오카에 있는 바닷물을 실제로 4일 동안 채취해서 내비다 봤대요. 그랬더니 동물성 플랑크톤이 죽지 않고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바닷물은 간수라고 그래가지고 두부에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그 안에 플랑크톤이 막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게 되면은 그게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토를 한다던가 뭐 배변을 통해서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혈관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피를 통해서 그게 몸의 장기나 그런 식으로 가고 그게 문제가 뇌로 가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긴대요. 그리고 바닷물을 주입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그 의사가 실제로 이런 바닷물, 소금물을 미국인 포로들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얘네들 문서에 나와 있어요. 바닷물을 포로들에게 실제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닷물을 실제로 이게 사용해가지고 해부를 한 사건은 그 2, 3년 뒤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식 실험이 이 미군을 통해서 한 것은 정식 실험이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했던 거는 그 이제 수감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비조사 단계라는 거죠. 주사를 놓고 주사를 조금씩 넣고 암산을 계속 시키고 주사를 놓고 암산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윤동주는 그 바닷물을 정말 혈관에다 주입하고 그것 때문에 뇌일열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동주의 시신을 방부제 처리를 해놨대요. 왜 방부제 처리를 해놨겠어? 그거를 해부하려고. 그래서 전보를 보내긴 했는데 하루만 더 늦었어도 규슈대학으로 가가지고 규슈대학이 기증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요. 원래 규슈대학으로 옮겨가려고 했었는데 휘발유 사정으로 차가 안 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있다가 가족들한테 인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하루만 더 늦었어도 해부용으로 썼을 거예요. 아, 바닷물 주입으로 죽었는데 뭐 폐가 어땠을까, 뭐 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말 난도질 당했을 거라는 거죠. 다행히 휘발유 문제로 차가 안 와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이 바다 독약이 남아있고, 그리고 일본의 문서에 그런 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딱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윤동주의 사인이에요. 죽은 사인 자체가 뇌출혈이라는 것이 완벽한 증거라는 거죠. 그 뇌출혈과 관련된 그 인터뷰를 제가 아까 미군 11명 실험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 미군 B-29기 후쿠오카에 추락이 됐는데 이 추락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테스트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군 11명 일본 포로로 수감해서 생체 실험을 잔인하게 한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적국이다 이거지. 한창 태평양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다 독약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있어요. 영화에 보면 이런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이런 영화의 스틸컷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막, 근데 이것이 진짜 여러분 마루타 아시죠? 731 부대에서 했던 거. 이 모든 생체 실험이 마취 없이 행해져요. 왜냐면 마취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죽고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집니다.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을 주입을 하고 또 주입하고 서서히 어떻게 죽는지, 폐를 절단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진짜 잔인하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랑크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딴 줄 알았는데 왜 없네요. 그냥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그 사인 자체가 왜 그 바닷물을 주입했다는 사인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 바닷물을 4일 동안 내뱉었는데 플랑크톤 전해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투약을 하면은 몸에 전신 감염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감염이 오고 이것이 이 투약한 이 바닷물이 뇌혈관에 영향을 준대요. 이 바닷물과 이 피가 섞이게 되면은 이 피가 약간 성분이 바뀌면서 뇌 조직으로 그 피가 스며든대요. 그것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윤동주의 사인이 뇌일혈이라는 거죠. 바닷물을 투약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송문구의 증언부터 일본에 남아있는 문서, 그리고 윤동주의 사인까지 모든 게 그 이름 모를 주사 자체가 바닷물이라는 거를 다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규수대학으로 해부용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냥 병으로 죽었는데, 그냥 뇌출혈로 죽었는데 왜 그걸 해부하려고 했겠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화장을 했겠지. 그 염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닷물 안에는 엄청난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든지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이 그냥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관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여러 가지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짜게 먹는 뭐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채팅창 짜게 먹지 말자고. 그래서 윤동주는 생체 실험으로 살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분노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조선어로 시를 썼을 뿐인데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한 증거도 없는데 그거를 모의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잡아 가둔 것도 너무 열받는데 딱 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테스트를 딱 좋겠다 해가지고 바닷물을 이름모를 주사를 맞고 죽어갔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 영화 동주를 보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것 같은, 막 진짜 눈물이 나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욕되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계속 일본 쪽에 요구하고 문서를 보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윤동주의 그런 삶은 정말 너무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제가 되게 다양한 사진을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못 보여드려서 윤동주 씨의 사진, 그리고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1944년 5월에 찍은 체포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앳되고 젊은 시인을 생체 실험에 정말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쓰고 그렇게 뇌출혈을 죽었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의 시가 더 슬프게 느껴지고 더 감동적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진짜 보면은 뭐 외모가 막 깔끔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진. 예. 그래서 윤동주의 그런 시들,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들 보면서 이번에 윤동주 시집의 초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도 한번 저도 원래 있지만 초판본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요. 예전 초판집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하지만 이 시가 실제로 보면은요, 세로로 써있어요. 그때 당시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썼던 글씨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다 못 보여드려서, 요거는 십자가라는 시를 이렇게 쓴 원고지예요. 글씨 어때요? 글씨 잘 쓰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 쓰기로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붓글씨의 영향이긴 한데 세로 쓰기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윤동주 시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생체 실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생체 실험에 실험 대상으로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죽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동주란 영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그 동주란 영화가 흑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었어요. 거의 손익분기점이 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흥행을 한 영화거든요. 그 사람들이 흑백 영화고 약간 무거운 그 영화가 그렇게 흥행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윤동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이 생체 실험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히 있다라는 거, 너무나 화가 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나라사랑 23집 이거를 안 보여드린 것 같네요.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 이거 아까 말한 그 송문교의 증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꼭 밝혀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윤동주 기념관이라던가 윤동주 문학관, 그 수도 가압장을 통해서 만든 거, 거기 보면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잘 꾸며놨어요. 날씨 좋아지시면 거기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숙했던 그 집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거기에 가가지고 야외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다음 주에는 윤동주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라이벌, 그리고 윤동주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줬던 바로 독립운동가 송문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뵈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